저는 32살 직장인 김지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기도 했죠. 2023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목동의 30평대 아파트. 우리 집 거실은 언제나처럼 남동생 민준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가죽 소파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편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뭔가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들은 점심 식사 후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LA 갈비까지. 주말이면 늘 이렇게 민준이 입맛에 맞춘 음식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말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딸인 저와 아들인 민준이에 대한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죠. 그때부터 어머니의 시선은 온통 민준이에게만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등록시켰습니다. 한 달 학원비만 80만 원이 넘었죠. 반면 저는 학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집에서 EBS 교육방송을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이는 워낙 똑똑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거야. 민준이는 남자애라 특별히 더 신경 써줘야 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똑똑하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며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가 명문 중학교에 진학하자 어머니는 더욱 열성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새벽 도시락, 학원 픽업, 시험 기간 간식 준비까지. 반면 저는 일반 중학교를 다니며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도시락도 직접 싸고 학원도 걸어 다녔으며 시험 공부도 혼자 했죠. 고등학교 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을 때 비용이 1년에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출까지 받아서 민준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서울대학은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 가면 안 되겠니? 등록금이 훨씬 싸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서울대 진학을 꿈꾸며 밤을 새워 공부했다는 것,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충청도의 한 국립대학교에 진학했고 4년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를 먹여 살렸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 3회,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일했죠. 등록금은 성적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었습니다. 친구들이 MT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며 시급 8,000원을 벌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준이는 어땠을까요? 민준이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 회사에 자연스럽게 입사했습니다. 면접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 350만 원을 받으며 대리로 시작했죠. 반면 저는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월급 22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취직 후에도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인 100만 원을 집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민준이 자취방 보증금을 보태주셨고 민준이 차 할부금을 내셨으며 민준이 여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효녀구나. 여자는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이니까 지금 집안의 보탬이 되는 게 중요해. 미리 집안일도 배우고 말이야. 시집 가면 끝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저도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토요일 오후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리 와서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 한쪽 끝자리로 갔습니다. 3인용 소파의 가장 구석, 항상 제자리였던 그곳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이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스마트폰 좀 내려놔라.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민준이가 대충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맨 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면 부동산 관련 서류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내 결혼 선물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뿌듯함, 그리고 약간의 자랑스러움이 섞인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민준이 손에 쥐어주셨어요. 대치동 38평 아파트야. 신축은 아니지만 15년 된 단지고 관리가 잘 돼 있어. 시세로는 지금 15억 정도 하는데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랑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 합쳐서 마련했다. 15억. 제 귀에는 그 숫자만 울렸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은 제가 지금 월급을 받아 100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월세 50만 원짜리 7평 원룸,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잠을 청합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겨울이면 곰팡이가 피는 그런 곳에서요. 민준이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신혼집 걱정은 덜었네요. 현주도 좋아하겠다.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받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가 잘 가야 해. 그 애도 좋은 집안 딸이니까 우리도 제대로 준비해야지. 이제 넌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어.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이 세 사람만의 행복이었죠.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 바닥에 놓여있던 검은색 쇼핑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느 백화점 쇼핑백이었는데 묘하게 구겨져 있고 낡아 보였습니다. 지은아, 이건 네 거야. 어머니가 그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쇼핑백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헌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니트 2벌, 바렌 청바지 1벌, 그리고 몇 년 전 명절 선물로 받았던 손수건 세트. 니트는 어머니가 작년에 입으시던 건데 팔꿈치 부분이 늘어나 있었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손수건 세트는 포장도 뜯어진 채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으니까 이런 옷이라도 입고 다녀.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 내 나이가 벌써 32인데 아직도 남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았어? 너무 까탈스럽게 굴면 평생 시집 못 가. 여자는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해. 이제 슬슬 조건 낮춰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잔소리하듯, 조언하듯, 그저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내려다봤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와 헌옷 몇 벌. 이게 우리 남매에게 주어진 몫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넌 어차피 시집 가면 집 걱정 없잖아. 남편 집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남편이 책임지면 되지. 근데 아들은 달라. 민준이는 대를 이어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 뜨겁고 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32년을 참아온 것처럼. 저는 쇼핑백을 꼭 쥐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민준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웃고 계셨죠.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에 든 쇼핑백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제 가치인가 봅니다. 32년 동안 착하게 살아온 딸의 가치. 집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낸 딸의 가치. 부모님께 한 번도 대들지 않은 딸의 가치. 헌옷 몇 벌. 그날 밤 저는 제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쇼핑백 속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늘어난 니트, 바렌 청바지, 뜯어진 손수건 세트. 이것들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혼자서만. 그날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거실에만 들어서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84세이신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목동 아파트에서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하셨죠.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심장도 약하셨고 최근에는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만큼은 저를 민준이와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혼자 공부하느라 힘들어할 때 할아버지는 용돈을 모아 제게 참고서를 사주셨습니다. 중학생 때 학원을 못 간다고 속상해할 때도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은아, 학원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능력이란다. 할아버지가 보기에 넌 충분히 똑똑해. 대학 입학 후에도 할아버지는 몰래 제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참고서를 사고 가끔은 친구들과 밥도 먹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다시 목동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약혼녀와 데이트를 나갔다고 했고 아버지는 골프를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햇볕이 잘 드는 남양방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에요. 우리 지은이, 들어와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렌즈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계셨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입술도 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으시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쁜 거였죠. 아니, 바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제 눈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지난주 일 알고 있다. 저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준이한테 아파트 준 건 말이야. 대치동에 15억짜리. 그리고 내게는 옷까지 몇 개 준 것도 알아.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해해요. 부모님 입장도 있으시고. 이해한다고? 지은아, 그게 이해할 일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화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넌 너무 착해. 아니, 착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참았어.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참았는지 할아버지는 다 봤단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할아버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러 번 말했어. 지은이도 똑같이 내 자식인데 왜 그렇게 차별하냐고.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더라. 지은이는 여자니까 나중에 시집가서 남편한테 의지하면 돼요. 민준이는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하니까 더 많이 줘야죠. 그렇게 말하더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은아, 넌 그동안 얼마나 참았니? 초등학교 때 민준이 과외비 벌려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던 거 할아버지 다 알아. 중학생 때 아르바이트해서 내 학용품 사던 것도 알고, 고등학생 때 서울대 포기하고 지방대 간 것도 알아.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때
넌 혼자 일했어. 할아버지가 그때 용돈 더 보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졸업하고 취직해서는 또 어땠니? 매달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냈잖아. 그 돈으로 내 어머니가 뭘 했는지 아니? 민준이 자취방 보증금 보태주고, 민준이 차 할부금 내고, 민준이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 데 썼어. 내가 번 돈으로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참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울어라. 지은아, 참지 마. 이제는 울어도 돼.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 서러움, 분노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누가 진짜 자식인지, 누가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볼을 쓰다듬으시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걸 잊지 마라.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 후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공장을 일군 이야기, 할머니와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아버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저를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부모님 댁에서 가족들과 떡국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약혼녀 현주와 함께 왔고, 모두들 2월에 있을 결혼식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떡국을 먹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식욕이 없으시다며 떡 한 조각만 드셨어요.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가족들은 결혼식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1월 중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현기증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구급차가 출동했고 할아버지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폐렴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데다 기력이 약해져서 회복이 더딜 거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각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아침 면회 시간과 저녁 면회 시간. 저는 출근 전 아침 면회를 다녀오고 퇴근 후에는 저녁 면회를 갔습니다.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며칠만 병원에 왔습니다. 그 후로는 결혼 준비가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어요. 부모님은 낮에 1번씩 오셨지만 간병은 제게 맡기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여자니까 간병하는 게 더 낫잖아. 민준이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차를 내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업무를 동료들에게 나눠 부탁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온몸에 각종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끔 눈을 뜨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보시고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은 못하셔도 눈빛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가 사주신 참고서로 시험을 잘 봤던 이야기, 중학생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던 이야기, 대학생 때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용돈으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던 이야기. 할아버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월 말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령이신데다 폐렴이 악화되어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죠. 1월 27일 새벽 4시 30분, 저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택시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모님과 민준이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시간 문제라고.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에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고맙다. 지은아,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길고 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새벽 5시 23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제 편이 되어주셨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제 이 집안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닦으셨고,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으며, 민준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공장의 옛 직원들,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조문객들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얼마나 직원들을 아끼셨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문상객들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음식을 챙기고 장례 절차를 확인하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준이는 중간중간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거나 약혼녀와 통화를 했고 부모님은 장례 비용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나오는 거야? 3일장이면 비용이 상당할 텐데.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장례 셋째 날 발인을 치렀습니다. 할아버지를 화장했고 경기도 어느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장 공개 때문이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다시 목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민준이 그리고 저 4명의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응접 테이블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문을 열었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분이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김철수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정민호입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2023년 11월 15일에 작성되었으며 공증을 거쳤습니다. 11월 15일. 제가 헌옷을 받았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때 유언장을 작성하셨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였는데 맨 위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계셨고 아버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는 팔짱을 끼고 무심하게 앉아 있었고 저는 가슴이 너무 떨려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이 꽤 있으시다는 건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12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지방에 땅이 몇 필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몰랐지만 적어도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아버지는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철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한다.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거실이 조용했어요. 첫째,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38평.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 상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둘째, NH증권 및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된 전액. 어머니가 민준이를 슬쩍 바라보셨습니다. 셋째,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소재 토지 세 필지. 민준이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땅이 세 곳이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이상의 전 재산을.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녀 김지은에게 남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손녀 김지은이라고요? 처음 반응을 보인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손녀 김지은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직계 상속인은 아들인데 어떻게 손녀한테 전부 상속한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았어요. 유언자께서는 유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드님께서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정식으로 공증되어 있는 이상 기본적인 상속은 유언대로 진행됩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님이 왜 지은이한테? 민준이는 화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누나, 이거 누나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 속여서 유언장 바꾼 거지?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짓말.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누나한테 전부 준다는 거야? 누나가 병원에서 맨날 할아버지 곁에 있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셨다는 것도, 제게 재산을 남기셨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상속 재산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펼치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38평, 공시지가, 기준 사가, 약 12억 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 1500평, 시가 약 20억 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재 토지 2000평, 시가 약 15억 원.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 1000평, 시가 약 8억 원. 숫자가 나열될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앉은 채 눈을 감고 계셨고,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NH증권 계좌 예치금 3억 5천만 원, 국민은행 정기예금 5억 원, 이상 합계 약 63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손녀 김지은 씨에게 상속합니다. 63억. 그 엄청난 숫자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었습니다. 전쟁 후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공장을 일구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열심히 일하며 모으신 돈이었죠. 그리고 유언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육필로 쓰인 부분이었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나는 내 손녀 지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사랑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며 동생 학원비를 벌었다. 중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학용품을 샀다.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 진학을 포기하고 지방대를 갔다. 대학교 때는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등록금을 벌었다. 졸업 후에는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 약간의 동요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은이는 가족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생에게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주면서 지은이에게는 헌 옷 몇 벌을 준 그날 나는 결심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성별로 판단한 자는 그만큼 잃을 것이다. 지은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재산으로 지은이가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 가족이, 이 사회가 딸도 아들만큼 귀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넌 이거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거짓말이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실 리 없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은아, 이건 잘못됐어. 아버지가 착각하신 거야. 네가 포기해야 해. 이 재산은 내 아버지한테 가야 하는 거야. 어머니, 너는 시집 가면 돼. 남편한테 의지하면 되잖아. 근데 내 아버지는? 민준이는? 민준이 결혼도 해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할아버지 병원에서 맨날 뭐 한 거야? 귓속말로 위원장 바꾸라고 꼬드긴 거지? 네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잖아. 할아버지 아프실 때 누가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재산 노린 거잖아. 그 말에 뭔가 끊어졌습니다. 32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나왔어요. 나 한 번도 재산 생각 안 했어.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누가 매일 병원 갔어? 새벽 면회, 저녁 면회 빠짐없이 간 사람이 누구야? 할아버지 손잡고 옛날 이야기 들려드린 사람이 누구고? 그게 재산 독차지할 이유가 돼?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15억짜리 아파트 받았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나한테는 헌옷 줬으면서. 그게 공평했어?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달라. 민준이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니까. 그게 우리 집안 방식이야. 그래요. 저는 딸이죠. 32년 동안 딸이라서 차별받았어요. 이제 그만 좀 할래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들어오지 마.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안 올게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 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아들 하나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입니다. 저는 지금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그 남양방은 이제 제 서재가 되었어요. 창가에는 할아버지 사진을 모셔두었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변호사 정민호님의 도움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약 3개월에 걸쳐 상속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이 워낙 명확했고 공증까지 되어 있어서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법정 유류분인 전체 재산의 8분의 1, 약 8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상속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 2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 용인 땅 일부를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재산은 충분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화성과 평택의 땅, 그리고 약 10억 원의 현금과 증권 자산. 가장 먼저 한 일은 할아버지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장학재단. 할아버지 이름을 딴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특히 성별 차별로 교육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학생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에는 약 1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평택 땅을 매각한 자금이었죠. 법인 설립, 공익재단 인가, 장학금 선발 기준 마련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운영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장학생들에게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멘토링 모임을 열어 진로 상담도 해주고 방학 때는 인턴십 기회도 연결해 줬습니다.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했어요. 여름에는 장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펜션을 빌려서 2박 3일 동안 머물렀어요.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고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성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로 결정된다고. 여러분 모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화해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해할 생각도 없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떨어져 있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민준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어. 내년 봄에 출산 예정이야. 너도 이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할아버지 유언장을 읽고 나서야 알았어. 엄마가 너무 모자란 엄마였구나.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내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3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었고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중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재단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가을에는 2번째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고 5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재단 기금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승낙했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게 할아버지께서 바라신 일이기도 하고요. 기사가 나간 후 재단으로 기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딸로 태어나 차별받았던 사람들,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두가 힘을 보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60대 여성분이 재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딸로 태어나서 대학을 못 갔어요. 오빠들은 다 대학 보냈는데 저는 중졸로 공장에 다녔죠. 평생 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재단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인데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27일 할아버지 이주기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추모공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날씨는 추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80명의 학생을 도왔고 내년에는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물어볼 게 있었어요. 그때 왜 저한테 전 재산을 남기신 거예요? 아버지나 민준이한테 주셨어도 됐잖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재산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날 자유, 제 인생을 살아갈 자유.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죠. 인생은 돌고 돈다고. 정의는 반드시 온다고.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추모공원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보낸 거였어요. 선생님, 저 이번 학기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성적도 올랐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나중에 꼭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우며 살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최근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딸에 대한 교육 투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목동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할아버지 방, 이제는 제 서재가 된 그곳에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2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큰 것 같았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할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지은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32년 동안 차별받고 살았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재단 대표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